오늘의 마지막 강연을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강연의 주제는 서비스로서의 로봇, 물류 로봇, 구독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LG 안지용 CNS 물류사업부 DX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지용 실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LG CNS의 안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서를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학계에서 연구하신 분야들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IT 서비스 회사이지만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자동화, 지능화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이 결국에 물류센터의 어떤 자동화를 이끄는 다음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R&D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로봇 기반의 자동화에 대한 제안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실제로 거의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로봇에 대한 제안이 거의 뭐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류 로봇도 현장에서의 적용이 뭐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했던 내용은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물류 작게 말해서 물류센터에서 로봇이라는 거를 고민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활용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나오는 게 어떤 구독형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형 모델이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면 조금 뭐 3, 4년 후에 모습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뭐니 해도 물동량이 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동량이 느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비대면 문화, 언택트 문화를 이끌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뭐 20%씩 성장을 했고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인 상황에서 그 성장세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했던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된 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커머스의 성장이 어떤 물리 입장에서 보면 처리해야 될 물동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물동량이 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희가 이제 어떤 이커머스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 고객한테 밸류를 줄 수 있고 뭔가 흔히 얘기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물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일에 배송을 해주던 뭐 다음 날 배송을 해주던 1시간 내 배송을 해주던 이런 물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커머스의 차별적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객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대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사실은 뭐 2길 배송만 갖고도 만족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이제 당일 배송을 하고 더 넘어선 30분 내 배송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늘어난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저의 생각인지 어쩐지 한번 해서 제가 이렇게 웹서핑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한 150개 정도 되는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봤을 때 그럼 올해 2023년에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대답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공급망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늘어나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소비자들이 높아진 기대에 내가 어떻게 미트할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할 사람과 인건비가 너무 비싸더라. 이런 공통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한 효율화 자동화를 하는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 새롭게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신규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유틸라이제이션 할 거냐 이것도 큰 하나의 고민이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은 물류 로봇을 생각하게 됐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어질리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에 대한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들은 고정식 대부분의 설비입니다. 뭐 어떤 큰 기계 설비를 갖다 놓고 고정식 설비를 설치하고 그럼 그 고정식 설비에는 캐파라는 게 이제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행사에서 주문이 늘어났을 때 그럼 그 설비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의 익스펙테이션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처리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는 어떤 이벤트나 시즌에 따라 변동되는 물량에 대응하면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고민이 바로 어떤 모듈형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식 설비 대비에는 내가 원하는 수요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어질리티를 확보하고 있어서 물류 로봇이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필요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최근에도 그랬지만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류 현장이라는 건 안 가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굉장히 고강도의 작업을 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실어 날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고강도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의 로봇이라는 게 대두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어쨌든 비용인 것 같습니다. 물류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물류 현장이 사실은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사실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물류센터에서의 로봇이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그럼 어떤 형태의 로봇들이 적용되는지를 간단히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AGV나 AMR 같이 이동하는 로봇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품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피킹했던 거를 로봇이 물건을 갖다 주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 로봇한테 물건을 넣어주고 그럼 로봇이 다음 장소를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받아가고 이런 AMR이라든가 AGV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기서 영상을 보였던 팔레타이징이 뒷팔레타이징 이적재에 대한 로봇의 니즈가 최근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보면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고 나올 때는 이제 팔레트의 어떤 크게 이제 상자 단위로 적재를 해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다시 옮겨서 그걸 맞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 어떤 작업이 끝난 건 다시 팔레트 단위를 묶여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고중량에 대한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단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고공에 대한 작업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런 이적재에 대한 로봇이 하나의 그 새로운 니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이 디팔레타이징은 사실 이게 물건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제 팔레타이징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의 규격이라는 게 어떤 정형된 박스만 있는 게 비정형 박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테트리스 형태대로 공간에 대한 비율 없이 쌓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이라든가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들이 곧 실현됐을 때 조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비전 피킹, 피스 피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자동화가 예를 들면 10사람이 주문한 상품을 모아가지고 어떤 상온 상품들, 냉장 상품들 이런 상품을 모아서 작업자
작업자한테 갖다 주는 것까지는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그 굿 퍼슨에서 G2P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작업자가 이 주문한 사람이 남양우유를 시켰구나 해서 남양우유를 그 주문의 박스에 담고, 이 사람은 뭐 새우깡을 시켰구나 이렇게 주문 박스에 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피킹 로봇을 갖고 자동화하려면 이 물건이 남양유업 제품인지 서유류 제품인지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실제로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마트니 롯데마트에 취급하는 상품 종류별로 그 많은 것들이 다 학습이 돼야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피스피킹이라는 부분이 뭐 완전 자동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마존이 물류 10년이라는 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아마존 센터에 있는 취급하는 물품이 한 1억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65%, 그러니까 6,500만 개 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까지 되면 뭐 이런 완전 자동화, 우리에 있는 우리 현장에서도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피스피킹까지도 완전 자동화될 수 있는 게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라스트마일 배송인데, 아까 뭐 현대자동차 상무님께서 보여준 그 내용과 비슷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류 로봇에 대해서 왜 물류 로봇이 필요하고 어떤 현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물류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 하면 첫 번째는 투자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물류 로봇에 대해서 이 투자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성을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로봇들이 나와 있는데 내 현장에 맞는 라이트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존에 있는 현장에 로봇을 도입했을 때 기존의 프로세스와 어떻게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 어떻게 보면 물류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구독형 서비스라는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라는 건 뭐 처음에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만큼 써보면서 쓴 만큼 과금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과를 처음에는 초기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더 넓은 영역을 쓰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러면서 로봇 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가 사용한 만큼 낼 수 있으면 결국에는 도입 입장에서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때는 물동이 늘 것 같아. 그러면 그 기간만 사실 조금 더 사용한 로봇을 늘리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구독 서비스 모델이 출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 로봇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뭐 서비스로서의 로봇 형태가 모델이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체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제어 솔루션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로봇을 도입했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그걸 잘 오거나이즈 할 거냐, 오케스트레이트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 아니면 제어 플랫폼까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해외 뭐 스타트업들의 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을 때 그 제공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기 보시기엔 뭐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로봇에 대해서 월 이용료 기준으로 이제 과금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식스리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이게 운영이 되려면 몇 대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뭐 8대의 군집 단위로 그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고, 로코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형이었고 100% 라스 모델로 제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인비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로봇에 대한 과금이 아니라 내가 상품을 픽하거나 하면 그 픽당 내가 뭐 10센트를 받는다든가 내가 실제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과금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과금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쯤에서 이제 물류 구독 서비스를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영 구독 방식의 서비스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갖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로봇들을 고를 수 있도록 라인업을 확대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어 서비스 플랫폼까지를 클라우드 기반에 올려서 그 서비스 플랫폼도 실제로 사스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작년에 일단 구독 서비스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 간단히 좀 케이스 스터디식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이 로봇은 이제 오토스토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큰 공간들이 사실은 요 작은 상자들이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 위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내가 받은 주문에 해당하는 상자를 끌어다가 여기 있는 이 포트라고 하는 작업자가 있는 곳에 그 상자를 가져다 주면 작업자는 그 포트에 있는 상품을 집어서 주문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로봇의 일종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보면 어떤 크게 고정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그리드, 요 상자를 보관하기 위한 알루미늄 샤시 같이 만든 그리드와 비닐이라고 하는 상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파트고요. 여기 있는 이제 돌아다니는 로봇하고 요 포트들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갈 수 있는 무빙 파트이고, 그래서 저희는 요 무빙 파트와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플랫폼, 이 두 가지를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 나누기를 뭐 퓨어 사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파트는 그냥 원타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비용으로 구독 방식으로 과금하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파트만을 구독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전부를 다 구축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왔을 때 이런 로봇의 작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해서 지시를 할 거냐. 지금 뭐 한 대의 로봇만이 움직일 때는 상관없었지만 여러 개의 로봇이 같이 움직일 때는 이 작업간의 전체의 운영을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이기적 로봇 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조금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전에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로봇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을 만드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뭐 저희 서비스 모델인데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 클라우드 방식, 그래서 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단독으로 클라우드에 설치도 하고 있고 테넌트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고객사들이 갇힐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하드웨어도 말씀드린 대로 구독 방식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필요한 피크 타임에 대응하기 위한 피크 로봇들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필요한 솔루션만 필요한 만큼 빠르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한다 했을 때는 한 뭐 2~3개월 정도 리드 타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준비된 어떤 플랫폼을 쓰게 되면 어떤 빠른 시간 안에 수준 내에 구축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뭐 어떻게 물류 현장에서의 로봇이 변화될 거냐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로봇이 진화 방향이라는 건 결국 로봇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로봇의 어떤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이 상품을 구분해서 피킹할 수 있듯이 로봇도 그 상품을 정확히 구분해서 피킹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은 다양한 그 제품이 있더라도 그거에 뭐 빈틈없이 적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로봇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는 게 궁극적인 로봇의 진화 모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리 현장의 모습은 완전 무인화된 센터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뭐 AI나 뭐 이런 ICT 기술 기반의 어떤 로봇이 진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어떤 로봇 친화형 건물에 로봇이 막 커피도 배달하고 하고 있지만, 거기도 결국 로봇의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클라우드 기반에 올라가 있고, 실제로 5G 네트워크를 갖고 로봇하고 실시간 통신하면서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도 결국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야지만 하드웨어적인 디펜던시도 줄이고 가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어떤 뭐 아까 했던 뭐 이동형 AGV에 아까 매니플레이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매니플레이터에 붙으면서 이동성과 작업과 결함되면서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디지털 킵 트윈이라는 가상 세계와 만났을 때 더 파괴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가상 세계 속에서 내가 사전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AIP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사전에 먼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으면 이제 현장에서 운행차고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가상 세계와 융합되면서 로봇이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물류센터도 완전 자동화된 무인화된 센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운영들도 결국엔 이 무인화 운영센터에 맞게 전 프로세스가 통합된 디지털 오퍼레이션이 되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 자동화된 물류센터라는 건 현재 있는 뭐 물류센터의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물건이 오면 하차를 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에 따라서 그걸 피킹하고 분류해서 검수 포장해서 이제 내보내는 프로세스인데요. 현재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자동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하차 상차 영역, 그 다음에 검수 포장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자동화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택배 허브 센터를 가보면 실제로 이제 11톤 차량에 각 지역에서 이제 배달 온 물건들을 11톤 차량에 다 쌓고 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 스트롱 박스도 있고 어떤 쌀포대도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백에 담긴 상품들, 이게 다양한 상품들이 11톤 박스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하나씩 분류를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태우고 분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 방면, 그러니까 이게 부산 서구로 갈 건지 서울 동작구로 갈 건지 그런 방면에 따라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 물건을 다시 11도에 뜯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화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시도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젠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 스트레치라는 하차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주 시카고에서는 프로메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요 스트레치 로봇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형화된 박스가 컨테이너에 담겼을 때는 뭐 이 스트레치 로봇으로 충분히 하차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도 저 정도면 이제는 조금 저런 경우에는 상용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고, 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신문지사에 보면 DHL 같은 데도 적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비슷하게 피클 로봇 같은 뭐 다양한 하차 로봇들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차까지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온라인 주문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주문 내용이 맞는지를 이제 작업자분이 일일이 확인합니다. 주문 내역서하고 담긴 상품이 맞는지. 이거는 실제로 이제 사실은 뭐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조금 자동화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문한 상자에 있는 그 상품들을 비전으로 인식을 해서 그 상품이 무엇인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학습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마트에서 취급하는 전 상품들이 학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걸 취급하면 이 박스에 주문 상자에 담긴 상품은 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주문서와 비교해 보면 자동으로 자동 검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솔루션을 현재 뭐 저희가 지금 개발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 적용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 인식 학습에 대한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엔 앞으로는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어렵다는 상하차 그다음에 검수까지가 자동화된다면 전체 프로세스가 무인화 운영되는 그런 물류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오퍼레이션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무인화 센터에 맞게 사람이 뭐 없는 무인화 센터에서 사람이 그것들을 뭐 감시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결국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실제 이 그 물류센터 현장을 우수한 디지털 트윈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DM이라는 어떤 사전 이상 징후 감지를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때만 유지 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운영도 결국엔 현장이 아니라 어떤 원격지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오퍼레이션 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모습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질까를 저희가 조금 저희 회사 광고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 상품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송되고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LG CNS의 DX 기술이잖아. 새로운 세상을 기술합니다. LG CNS. 네, 영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